저는 ISO ICJTCON SC17 워크그룹 12의 전세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탁승호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IT를 전공해서 공부를 했고 서울대학교에서 한 27년 정도 있었고요. 지금은 아이버디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워크그룹 12의 컨비너뿐만이 아니라 TC20, SC16의 리에이정 오피서로 드론에 관련된 표준 쪽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드론은 사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이런 드론들이 안전하고 어떤 위험 요소 없이 비행을 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을 만드는 일을 제가 그쪽에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듯이 드론 하나하나가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가 조종하는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얼마나 쉽게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관련되어 있는 국제 표준을 만드는 일에 관련된 일을 오늘 설명드립니다. 10년까지 안 가도 이미 알려져 있는 드론 택시나 드론 택배 같은 것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고요. 1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하는 초고성능의 다양한 드론들이 지금의 드론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서 제가 지금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드론의 프로펠러 같은 것들은 이제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리도 없이 조용히 자동차 같은 형태의 이동체들이 이륙하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서 그것이 비단 우리 개인용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소방차라든가 앰뷸런스라든가 군인들이 사용하는 무기라든가 다양한 쪽의 무인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10년 내로 보급이 될 거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드론 산업은 지금 한마디로 중국에서 부품 이것저것 들여다가 조립하는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경쟁력 있는 부품 하나하나를 만드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기술들을 우리 니치마켓에서 찾아서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드론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국방용으로 사용을 해왔던 미국, 유럽,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의 고도의 기술들을 상업용 드론, 개인용 드론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점프를 할 수 있는 조금 단결된 기술이 필요한데 아직은 너무나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선 중국의 현재까지 상용화된 기술에서 벗어나는 좀 중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드론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제가 오늘 설명드릴 DFRS라든가 UTM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의 인프라 하부 구조가 깔려 있을 때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ISO 국제표준화기구의 SC17 워크그룹 12의 컨비너 전세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탁승호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ISO 22460 드론 면허와 드론 식별 모듈에 관련된 국제표준 그리고 드론 자체에 관한 국제표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SC17 쪽에서 하고 있는 국제표준에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30년 동안 SC17 미러링 그룹 코리아의 한국위원장을 해왔었고 지금은 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국제표준 조직의 워크그룹 12의 전세계 위원장 컨비너를 맡고 있고 지금 리에이정 오피서로 TC20, SC16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카오를 포함한 ASTM, 자루스, 유로케, IEEE 같은 데서도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드론과 자동차를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먼저 오른쪽에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46년에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 비엔나 어그리먼트에 의해서 자동차의 전 세계 통용,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운영하기 위한 국제 표준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자동차 차대에는 VIN이라는 차대 번호가 어느 차마다 고유 번호가 마킹되어 있고, 자동차에는 법적으로 위반한 내용들을 추적할 수 있는 번호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안에는 운전자가 탑승을 하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자체가 불법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위법을 했을 때 그에 대한 페널티를 경찰에서 벌칙금으로 부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자동차 면허를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를 위반했다던가 음주 단속에 걸렸다던가 하는 경우에 벌점을 부과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와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구조가 무인기, 드론입니다. 무인기의 경우는 조종자가 드론 안에 탑승을 하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지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무선 조종 또는 자율 조종을 통해서 비행하는 것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책임자가 조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드론에는 드론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라는 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 번호에 해당되는 번호를 드론에게 부여한 상태에서 원격으로 누가 조종했는지를 파일럿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그 드론이 불법으로 아니면 합법적으로 비행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를 쉽게 하기 위해서 뒤쪽에서 설명을 하다가 만일에 모자라면 이 부분은 돌아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ISO라는 조직에서는 드론이란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SC17 워크그룹 12에서만큼은 드론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TC20 SC16에서는 UAS, Unmanned Aircraft System이라는 UAS의 약어로 무인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무인기에 사람이 탑승을 합니다. UAM이라고 그러죠.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든가 드론 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을 탑승하고 조종을 하는 건데요. 이 조종하는 드론의 원격지에 파일럿가 있지, 드론 자체에는 승객이 탑승해 있을 뿐이고 이 내부에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걸 전체를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갖다가 드론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도표에 나와 있는 ISO DIS 단계의 2189라는 걸 통해서 드론의 종류가 우리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5단계로 나눕니다. 통상적으로 250g이라는 것은 최대 이륙 중량이라고 부르는 건데, 장난감 수준의, 실내에서 갖고 노는 그런 장난감 수준의 드론을 우리는 그레이드 1이라고 부르는데, 저 드론은 구태여 식별 장치나 식별을 할 필요가 없고 비행 허가도 받지 않아도 되고 대개 실내에서만 갖고 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드 2, 2189의 그레이드 2는 250g에서 7kg인데 250에서 7kg의 드론 무인기가 현재 우리 상용화된 드론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보급되어 있는 촬영용 드론급입니다. 지금 현재 ISO에서는 이 드론에 대해서 전자적인 식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7kg 비행체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 이륙 중량 7kg급의 드론에 대해서 전자적인 식별, 원격 식별을 안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반드시 전자 식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895 그레이드 3은 7kg에서 25kg, 제법 무거운 중량급 드론입니다. 저기에서는 당연히 ISO에서 EID,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아이디나
리모트 아이디, RID라는 것을 부여해서 사용하고 부르고 있는데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명칭은 아직 국제 표준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을 DI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4가 25kg에서 150kg 꽤 무거운 이륙 중량을 갖고 있는 드론 무인기인데 대개 농업용 드론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건 당연히 EID, RID를 포함을 해야 되고 150kg이 넘어가는 무인기는 ADS-B라고 그러는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식별 장치를 붙이거나 원격 식별 장치를 필수적으로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레이드 3와 그레이드 5를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해 놓은 것은 ISO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원격 식별을 해야 되는 범위인데 그레이드 2가 250g에서 7kg이 포함이 안 돼 있어 제가 빨간색 폰트로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옆에 DIN 등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드론 식별 고유 번호를 등록을 하는 절차에 지금 저희가 형광색, 녹색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어서 250g 이상의 드론은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세계 각국에 현재는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제 표준으로 확정되면 어떤 나라건 위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는 250g 미만을 제외한 모든 드론은 등록을 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국 FAA나 유럽에서 전부 다 250g 이상의 드론은 등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급자 등록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공급자 등록이라는 것은 드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등록을 해서 등록 번호를 받는 건데 그 번호를 받는 절차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PIN, Pilot Identification Number라고 그래서 사용자 등록 번호를 받는 절차입니다.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이죠. Pilot Identification Number는 현재 7kg 이상을 필수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비행 목적과 관제를 해야 되는 대상에 따라서 250g에서 7kg급의 21895 그레이드 2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Flight Permit이라는 비행 허가입니다. 비행 허가라는 것은 어떠한 드론이든지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을 하려면 반드시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무게와 기종과는 상관이 없이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특히 활주로, 공항의 활주로 근처라든가 그런 데서 특수 목적으로 비행을 해야 될 경우는 반드시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것은 각 국가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드론법이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상세한 시행령 같은 것들은 안 정해졌으나 이제 몇 년 내로 시행령까지 확정이 돼서 드론을 비행하게 될 경우에 드론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범위는 그때 정해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드론에 면허가 있는 드론이 있고 면허가 없이도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이 있습니다. 모터사이클이라고 하는 오토바이의 경우에 50cc 미만의 경우는 면허가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드론도 마찬가지로 최대 이륙 중량에 따라서 면허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드론이 있고 면허를 받지 않고 해도 되는 두 종류로 또 구분이 됩니다. 옆에 있는 플라이트 리포트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내용인데 비행 후 보고라는 것은 항공 관제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우리가 드론이 비행 중에 불법 비행을 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UTM이라는 드론 관제 시스템에서도 어떤 특수 임무를 띈 드론이 그 시간을 어겼다든가 비행해서는 안 되는 공역을 침범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제재를 하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비행 후 보고입니다.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UTM, 그러니까 우리 항공기의 관제를 ATM이라고 부르고 드론의 관제를 UTM, Unmanned Aircraft System에 관한 트래픽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UTM 약자로 부릅니다. UTM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역시 최대 이륙 중량별로 UTM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기종과 UTM에 포함을 안 시켜도 되는 기종을 또 구분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부분들의 드론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BVLOS, 비가시권 드론 비행하고 가시권 비행 드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촬영용, 농업용 드론들은 대개 가시권 비행, 조종자가 드론을 보면서 조정을 하는 형태의 드론들을 가시권 비행이라고 그러고 택배나 드론 택시 같은 경우는 가시권을 벗어나서 비행을 해야 되는 경우로 또 구분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상세하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관제를 하거나 비행 허가를 받거나 드론을 식별하거나 하지 않는 상태에서 드론은 한 대도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시내에서 택배를 하려면 이런 것들이 모두 명확하게 밝혀지고 명확하게 원격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빨간색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 부분을 저희가 ISO 22460-2의 DIM이라는 드론 식별 모듈이라는 것으로 조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가 국제표준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저 DIM은 우리 전화기에 유심 같이 전화의 번호에 해당되는 번호를 DIN 번호, 핀 번호, 비행 허가 번호 같은 것을 모두 저장하고 그것을 함부로 지울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만일에 저 DIM을 위변조하려면 고도의 고성능의 컴퓨터로 거의 100년 이상이 걸려야지만 위조가 되도록 되어 있는 고도의 보안 기술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스마트 카드라는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50g 미만의 드론 중에서도 블랙호넷이라는 국방용 드론의 경우는 크기가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매우 작습니다. 무게는 33g 정도의 아주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길이는 16.7cm니까 우리 한 뼘이 통상적으로 20cm 안에 들어가는 매우 작은 헬리콥터인데 실제 우리나라에도 이 초소형 무인기가 작전용으로 지금 들어와서 특수부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드론은 과거에는 조준경으로 특수임무를 저격하고 그럴 때 과거에는 그거를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고 했는데 요즘은 드론이 거기에 가서 현장 상황을 조용히 살핀 상태에서 조준경으로 조준해서 저격을 하거나 적군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같은 것을 감지할 때 쓰는 드론인데 이런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만일에 테러 목적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250g 미만의 드론도 우리가 반드시 식별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식별해야 되는데 국방용의 경우는 또 예외가 됩니다. 일반 드론을 식별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식별을 해야 됩니다. 드론은 지금 가운데 점선에 사람의 조종자가 조종기로 조종하는 위쪽에 있는 드론, 우리가 가시거리 비행을 하는 드론들이죠. 그 범위의 드론들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드론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한 3주 전인가 그 여의도에서 이항의 드론 택시를 가져다가 비행을 한 적이 있는 드론 택시 드론이나 앞으로 UAM이라고 그러는 이제 자동차가 비행을 하는 그런 드론들은 어떤 종류에 포함을 시켜야 될지 각 국가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에 관한 국제법은 1944년에
시카고 컨벤션이라는 그 국제 조율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드론 면허증을 자동차 면허증과는 다르게 또 항공기 면허와는 다르게 ISO 20460에서 저희가 취급해서 앞으로 원격 조종자가 조종하는 택시나 패신저 온보드,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어떤 드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최대 이륙 중량 150kg이 넘어가는 드론 같은 것들도 바로 이 방법으로 관제를 합니다. 드론 무인기는 이렇게 비행을 하는 드론만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는 무인 배나 무인 잠수정 같은 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국제 무인 이동체에 대한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택배를 하겠다고 드론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0년 한 달 전 정도까지 사실상 택배는 시범 사업조차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미국에서요. 어느 나라에서도 해보고 싶어도 구체적인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FAA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택배를 해야 되고 무인기가 UAM 같은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무인기를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 인구 밀집 지역인 클래스 B 지역, 고층 건물이 있는 저런 지역에서 드론이 버티컬 포트라는 데서 이륙을 해서 저 중간에 있는 노란색 부분을 저희가 이제 콜리도라는 항로를 통해서 어느 구간을 이동한 다음에 목적지에 착륙하는 것까지 이동 방법을 FAA가 확정을 해서 이제 드디어 아마존에서 택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다양한 드론 특구에서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유사하게 드론 택배, 드론 택시를 운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FAA UAM에 대한 아키텍처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그림을 참조하실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아키텍처로 FAA가 UAM을 운영한다 하는 것 정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론 식별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제일 근본이 되는 D는 제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2017년 회의 때 서울에서 개최된 TC10 SC16 총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초안에 제출했던 건데 이것은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DIN 번호라는 거에 최소한 국가 코드 ISO 3166이나 이카오 코드 3자리 그리고 제조업체 코드, 모델 넘버, 제조일자, 그다음에 고유 번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드론용 식별 번호로 쓰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조율이 끝난 상태가 아닌데 최근에는 이것이 이제 드론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를 NC 미국 표준국이죠. 표준국의 CTA 2063-A라는 데서 지금 이렇게 하자고 지금 EID, RID를 23629 ISO 23629-8 UTM에다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FAA는 이 방법으로 잠정적인 겁니다. 아직은요. 사용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제가 처음에 3년 전에 제안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심플하게 제조업체 코드는 이카오가 부여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이카오는 국제민항기구입니다. 그리고 길이 코드, 제조업체 일련번호 정도로 식별을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코드를 신청할 때는 신청 시 이메일에 전달할 정보로 회사 명칭, 제조업체 이름, 본사 주소, 연락처와 이름, 성명이죠. 조종자의 성명, 그리고 연락처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회사 웹사이트 번호 같은 것을
다 기록을 남겨야지만 부여하는 거로 돼 있고, 그 제조업체 코드는 이카오에서 발급해주는 제조사 코드로 4자리로 구성이 돼 있고, 길이 코드는 그 렌스 코드라고 그래서 부여하는 12자리를 의미하는 코드로 되어 있고, 제조업체 일련 번호는 그 뒤에 따라오는 15자리의 그 일련 번호로 되어 있는 방법으로 쓰자고 지금 제안이 돼 있고, 앞으로 이것은 국제 표준으로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걸 쓸 텐데, 저희는 DIN이 제가 제안했던 번호로 꼭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반드시 식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주장을 했고, 이게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록 절차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한 그림이 있어서 이 그림만 보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드론 공급 시에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 중에 하나는, 모든 항공기는 항공기를 구성한 부품의 수명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 용어로 기계적 수명주기 DTMF라고 부르는 거는, 예를 들어서 드론의 경우에 BLDC 모터의 수명이 굉장히 길 것 같지만 한 200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에 200시간 수명 주기인 경우는 100시간을 넘겨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드론을 등록 시에 드론에 사용되어 있는 모터나 부품이나 기타 부품들이 비행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신고를 하고, 몇 시간을 비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부품을 반드시 교체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운영자 아니면 조종자를 등록하는 절차 뒤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앱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포털 서비스로 이루어지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 절차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부여받는 절차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원래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2시간 정도의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DIM 안에 저희가 유심 같은 저렇게 생긴 그 스마트 카드 칩에다가 어떻게 암호화를 통해서 정보를 기록하고 일반인이 저걸 조작하지 못하게 하느냐에 우리가 전문적인 비대칭키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관한 설명인데, 이 역시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본 강의에서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 허가 절차 역시 매우 복잡한데, 여기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소개하고 넘어가고요. 드론 무인기에 관련돼서 컨트롤 타워에서 UTM에서 항상 드론이 어떻게 비행을 하고 있고, 항공기가 사고가 날 수 없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UTM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 거에 대한 거를 여기서 그냥 간략히 설명하고요. 비행 후 보고 절차도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M에 어떻게 정보가 기록되고 어떻게 소멸되는지에 관한 것도 그림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는 DIM은 저희는 하나의 컨테이너입니다. 유심처럼 생긴 그 칩 안에다가 드론 식별번호, 조종자 식별번호, 비행 허가번호 같은 것을 암호학적으로 위조할 수 없도록 저장해 두고 저것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게 운영하는 국제표준 ISO 2460-2로 저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ISO의 TC10, SC16에서 워크그룹 4에서는 드론 관제 시스템 UTM에 관한 표준을 23629라는 표준으로 1에서 10위까지 나누어서 추진합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2년 전에 일본이 제안을 해서, 일본이 의장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론 식별은 한국이 의장국으로 되어 있고, 의장국을 한번 시작한 나라는 위원장이 바뀌어도 그 나라에서 계속 의장국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게 ISO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드론 식별에 관한 의장은 한국에서, 제가 그만두더라도 한국 사람이 위원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3629-8이 우리가 식별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드론 관제를 할 때 식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국제 표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UTM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라서 현재 우리나라 국토부 그리고 전문 연구기관인 항우연 같은 데서 교통안전관리공단 같은 데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나사의 UTM의 TCL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4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고, 러시아의 UTM은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UTM을 이렇게 정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본은 후쿠시마에서 JUTM을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클라우드도 UTM의 일종인데 현재 중국 유클라우드를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이카오 국제민항기구의 UTM 역시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그리고 유럽의 글로벌 UTM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매우 복잡한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다. 특히 유럽의 유스페이스의 개발 계획은 2019년에 시작해서 2035년까지 이런 목표로 드론을 어떻게 식별하고 어떻게 관제할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는 너무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매우 간략하게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방법을 전화기 스마트폰의 앱과 포털을 통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해서 국제표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UTM을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드론이 한두 대가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대가 군집 또는 편대 비행을 하게 될 때 그 밑에 화면에서처럼 드론들이 서로 추돌을 하거나 그런 사고가 되지 않게 관제해 주는 것이 UTM인데, 이런 복잡한 절차를 이런 방법으로 했다가는 드론은 한 대도 비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1초 만에 드론 비행 허가를 받고 바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국제 표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DFRS라는 건데, 이 복잡한 그림이 DFRS로 제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지금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DIN이라는 식별 번호를 제조업체가 등록하는 절차, 그렇게 등록된 드론을 사용자가 등록하는 걸 우리가 핀이라는 절차로 등록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드론과 안 해도 되는 드론을 구분해서 비행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드론은 자기의 DIN 번호, 핀 번호, 비행 허가 번호를 약 몇 초 간격으로 계속 방송을 하면서 떠 있을 때 현재의 GPS 좌표, 고도, 비행 목적, 조종자의 위치 이런 것을 방송을 해서 비행하도록 국제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을 하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비행 후에 여기에서 방송했던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 정보를 비행 후 보고해서 이 드론이 정상적으로 비행을 했느냐, 사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독하고, 이 정보를 근간으로 사고가 있었을 경우는 보험 처리를 하도록 하고,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는 드론이 비행 중에 비행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경찰에서 불법 비행을 했으면 그에 대한 벌과금이 나가는 이런 절차가 비행 후 보고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이런 절차를 지금까지는 전부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종이에 써서 신청을 지방항공청이나 관련 부처에 해야 되다 보니까 비행을 한 번 할 때 일주일, 2주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희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DFRS라는 방법으로 이것을 앱으로 이 절차를 1초 만에 전부 사전 등록한 드론에 대해서 비행 예약을 하는 방법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고, 그렇게 비행 예약한 정보로 비행을 할 때 지방항공청 옆에 서비스로 거기에 그 아까 구글 맵에서 저희가 API로 준비하고 있는 지오펜스라는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지오펜스는 이 드론이 비행해서는 안 되는 비행금지 구역, 고속도로 상공 몇십 메터 상공이라든지 인구 밀집 지역 같으면 몇 메터 이상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든지, 그런 정보를 가지고 드론이 정보가 입력된 상태에서 드론을 하게 되면 드론은 고의적으로 그런 데를 침범하지 않은 이상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드론을 쉽게
띄울 수가 있게 되고 서울 시내에서 이 방법으로 드론을 띄운다면 택배, 드론 택시 운영도 전부 가능해집니다. 이런 DFRS라는 방법을 가지고 드론이 이제 비행 예약을 한 상태에서 비행을 할 때 아까 방송했던 정보하고 이것이 일치가 될 때는 DFRS 관제센터에 저게 파란색 불이 켜집니다. 그 현재 비행하는 좌표 고도에 대해서. 그런데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하거나 예약한 시간을 벗어난 드론 무인기에 대해서는 빨간색 불이 켜지면 빨간색 불이 켜진 것만 관제를 하면 되도록 UTM의 정보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 의해서 아까 비행 후 보고라는 절차에 의해서 드론 조종자가 몇 시간 동안 무사고로 비행을 했느냐가 기록이 되고 언제 드론의 부품을 교체해줘야 되는 서비스도 여기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단계를 제가 국제표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방법만 된다면 드론은 전 세계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나 다 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평면으로 펼쳐놓고 나서 본다면 그냥 간단한 앱으로 포탈에 우리가 일반적인 서비스를 받듯이 신청해서 지방항공청 아니면 관련 부처에 비행 예약을 포털을 통해서 하게 되면 비행 허가를 받는 절차와 유사하게 되고 저 노란색 부분은 국방용 드론을 관제하는 쪽에서는 민간 드론에 관한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국방용 드론이 어떻게 비행하는 민간에서 봐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 있어서 그거를 비상호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국제 표준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드론에 관심을 가지고 드론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드론이 어떻게 응용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는 하나하나를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제 표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위원장이 된 게 3년이 됐고 또 올해 이제 저희가 재임용을 받아서 3년간 또 위원장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이것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거고 이런 비행 방법 그리고 드론 식별 방법은 나중에 드론을 비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